서울의 밤은 언제나 화려하지만 그 중심에 서 있는 그랜드 호텔의 위용은 단연 독보적이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마천루의 최상층 연회장은 오늘따라 유난히 더 번쩍였다.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사교 파티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샹들리에의 파편 같은 빛이 최고급 턱시도와 드레스 위로 쏟아져 내렸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샴페인 향과 인간의 욕망이 뒤섞여 묘한 비린내를 풍겼다. 그 소란스러운 인파 속 연회장 구석진 기둥 뒤에 한 여자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한서윤, 그녀는 칠흑 같은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몸매를 타고 흐르는 부드러운 곡선은 아름다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을 풍겼다. 그녀의 손에는 붉은 와인잔이 들려 있었으나 입술은 단 한 번도 잔에 닿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파티의 화려함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차갑게 가라앉아 타겟을 쫓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하객이 아니었다. 그림자 세계에서 픽서라고 불리는 해결사, 그것이 그녀의 직업이었다. 오늘의 의뢰는 간단했다. 건설사 입찰 비리가 담긴 마이크로 SD 카드를 회수하는 것. 타겟은 저만치서 멍청한 웃음을 흘리며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한 은행 임원이었다. 서윤은 손목시계를 힐끗 보았다. 타겟이 막 웨이터에게 화장실 위치를 묻고 있었다. 기회는 지금뿐이었다. 서윤은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소리 없이 내려놓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고양이처럼 은밀하고도 우아했다. 하이힐굽이 대리석 바닥을 밟았지만 소음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그녀는 인파 사이를 유령처럼 빠져나가 타겟이 향하는 복도 쪽으로 미리 동선을 옮겼다. 모든 계산은 이미 머릿속에서 끝난 상태였다. 복도는 연회장보다 조명이 어둡고 인적이 드물었다. 타겟인 임원이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서윤은 타이밍을 맞춰 코너를 돌다가 짐짓 발을 헛디딘 척하며 그에게 몸을 기울였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가냘픈 몸이 남자의 품으로 쓰러졌다. 남자는 반사적으로 그녀를 받아 안았고 독한 시가 냄새가 서윤의 코를 찔렀다. 이런, 괜찮으십니까? 남자가 물으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미인과 부딪힌 상황을 즐기는 눈치였다. 하지만 그 짧은 찰나 서윤의 가느다란 손가락은 이미 남자의 재킷 안주머니를 스치고 지나갔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 칩의 감촉. 그녀는 마술사보다 더 빠른 손놀림으로 칩을 낚아채 자신의 클러치 배관에 넣었다. 죄송해요. 구두굽이 높아서 그만. 서윤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남자에게서 부드럽게 떨어져 나왔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남자는 자신의 주머니가 털린 줄도 모른 채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서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비상구 쪽으로 향했다. 임무는 끝났다. 이제 조용히 사라지기만 하면 되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짓궂은 장난을 치곤 한다. 직원 전용 통로를 지나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려던 서윤의 귀에 거친 소음이 들려왔다. 둔탁한 타격음과 억눌린 신음. 보통 사람이라면 호기심에라도 멈췄겠지만 서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발걸음을 멈췄다.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으나 통로 구조상 그곳을 지나지 않으면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복도 구석. 3명의 괴한이 한 남자를 에워싸고 있었다. 포위된 남자는 한쪽 팔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세는 결코 꺾이지 않았다. 강태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태성그룹의 젊은 총수. 서윤은 단번에 그를 알아보았다. 매일 경제면 일면을 장식하는 그 오만하고 잘생긴 얼굴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쥐새끼 같은 놈들. 누가 보냈지.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상황은 좋지 않았다.
그의 경호원들은 따돌림 당한 것이 분명했고 놈들이 쥐고 있는 칼날은 예리했다. 괴한 중 하나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칼을 고쳐 잡았다. 죽어라, 강태준. 그 순간 괴한 중 하나가 어둠 속에 서 있는 서윤을 발견했다. 누구냐? 놈의 외침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태준 역시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그는 이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드레스 차림의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소리쳤다. 도망쳐, 여기 있으면 죽는다. 서윤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냥 지나가게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녀는 귀찮다는 듯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괴한들은 목격자를 살려둘 생각이 없어 보였다. 한 놈이 살기를 띠며 서윤을 향해 달려들었다. 칼끝이 그녀의 목을 노리고 날아들었다. 태준이 안 돼, 라고 외치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상처 때문에 비틀거렸다. 하지만 다음 순간 태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떠졌다. 서윤은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날아오는 칼날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함과 동시에 신고 있던 하이힐의 뾰족한 굽으로 남자의 발등을 정확히 찍어버렸다. 괴한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주춤하는 사이 서윤의 손바닥이 턱 밑을 강타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드레스 자락이 휘날리는가 싶더니 어느새 놈의 팔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서윤은 쓰러지는 놈을 밟고 도약하여 나머지 두 놈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비키라고 했을 때 비켰으면 좋았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남은 두 괴한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프로 암살자인 자신들의 동료가 드레스를 입은 여자에게 순식간에 당하다니. 그들은 태준을 내버려 두고 동시에 서윤에게 덤벼들었다. 태준은 이를 악물고 도우려 했지만 서윤은 그럴 필요조차 없다는 듯 가볍게 몸을 날렸다. 좁은 복도는 오히려 그녀에게 유리했다. 그녀는 벽을 타고 돌며 한 놈의 명치를 무릎으로 가격했다. 마지막 남은 놈이 칼을 휘두르며 발악했지만 서윤은 그의 손목을 낚아채 관절을 꺾어버렸다. 그리고는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놈의 뒷목을 가격해 기절시켰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바닥에는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서윤만이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 있었다. 태준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평생 봐온 그 어떤 경호원보다도 빠르고 잔인하며 아름다운 실력이었다. 서윤은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태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태준을 내려다보았다. 동정심이나 걱정 따위는 전혀 담겨 있지 않은 무심한 눈빛이었다. 강 회장님, 목숨값은 꽤 비쌀 텐데. 서윤이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그녀는 태준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몸을 숙였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숨 막힐 듯 아름다웠지만 그 표정은 마치 돌처럼 딱딱했다. 태준은 자존심이 상했다. 자신이 여자에게 보호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여자가 자신을 마치 귀찮은 짐짝 취급한다는 사실이 그를 자극했다. 당신, 정체가 뭐야? 태준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그는 피 묻은 손으로 그녀의 손목을 덥석 잡았다. 그냥 갈 생각하지 마. 내가 누군지 알면서. 그의 손에 묻어있던 붉은 피가 서윤의 하얀 손목에 선명한 자국을 남겼다. 서윤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을 잡은 태준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불쾌하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서윤은 망설임 없이 손목을 비틀어 그의 손을 떼어냈다. 태준은 힘없이 손을 떨구었다. 서윤은 클러치에서 하얀 실크 손수건을 꺼내 자신의 손목에 묻은 피를 꼼꼼하게 닦아냈다. 마치 오물을 닦아내듯 정성스럽고도 냉정한 손길이었다. 사람을 잘못 보셨네요. 전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고 당신 때문에 옷 버릴 뻔했어요.
서윤은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리고는 피가 묻어 붉게 물든 손수건을 태준의 가슴 위로 툭 던졌다. 하얀 손수건이 나풀거리며 그의 값비싼 셔츠 위에 내려앉았다.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자 거절의 표시였다. 이건 세탁비 대신으로 치죠. 다신 마주치지 말죠, 회장님. 서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상구 문을 열고 사라졌다. 태주는 그녀가 사라진 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가슴 위에 놓인 피 묻은 손수건을 꽉 쥐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준의 경호팀이 우르르 몰려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경호실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지만 태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여자의 얼굴만이 가득 찼다. 감히 강태준을 건드리고 쓰레기 취급을 하고 사라진 여자. 태준은 경호실장의 부축을 뿌리치고 스스로 일어섰다. 상처의 고통은 느껴지지도 않았다. 그는 손에 쥔 손수건을 들어 코끝에 가져다 대었다. 비릿한 피냄새 사이로 서늘하고 청량한 시더우드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번졌다. CCTV 전부 확보해 호텔 출입 기록, 주변 블랙박스 싹 다 뒤져. 태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처럼 낮고 위압적이었다. 경호원들이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네, 누굴 찾으시는 겁니까? 암살 배우입니까? 아니. 태준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그녀의 잔상을 쫓으며 중얼거렸다.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 내 손목을 꺾고 도망간 그 여자. 지구 끝까지 쫓아서라도 찾아내. 감히 나한테 빚을 지고 도망갈 순 없어. 한편 호텔을 빠져나온 서유는 주차해 두었던 바이크에 올라탔다. 헬멧을 쓰기 전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짧게 한숨을 쉬었다. 재수 없는 날이네. 그녀에게 강태준은 그저 성가신 사고였을 뿐이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오늘 밤에 우연히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엔진 소리가 정막을 찢었고 그녀는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태성그룹 본사 88층 회장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강태준의 시선은 창밖이 아닌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에 고정되어 있었다. 화면 속에는 흐릿한 CCTV 캡처 사진 한 장이 띄워져 있었다. 헬멧을 쓴 채 바이크를 몰고 질주하는 여자의 뒷모습. 그것이 지난 3일간 그의 정보망이 찾아낸 전부였다. 태준은 욱신거리는 왼쪽 팔을 무의식적으로 문질렀다. 상처는 봉합했지만 자존심에 난 상처는 아물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력을 자랑하는 태성그룹 비서실이 일개 여자 하나를 찾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짜증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인터폰을 눌렀다. 비서실장이 즉시 들어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신원이 철저히 세탁된 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 번호판도 위조였고 호텔 출입 기록도 조작되었습니다. 흔적을 지우는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비서실장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태준의 침묵은 폭풍 전야와도 같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규칙적인 소음이 방 안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전문가라. 태준이 낮게 읊조렸다. 단순한 좀도둑이 아니라는 것은 그녀의 무술 실력을 봤을 때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숨어버렸다는 건 그녀가 어둠의 세계에서 꽤나 잔뼈가 굵은 인물이라는 방증이었다. 태준의 입가에 흥미로운 미소가 번졌다. 잡히지 않는 사냥감일수록 사냥꾼의 본능을 자극하는 법이다. 그때 비서실장의 태블릿에 새로운 알림이 떴다. 회장님, 방금 도시 외곽의 한 도로 방범 카메라에서 일치하는 인상착의가 포착되었습니다. 헬멧을 벗고 편의점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화면을 띄웠다.
흐릿하지만 분명했다. 그날 밤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던 그 오만하고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태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차 대기시켜. 경호팀은 최소한으로 움직인다. 쥐새끼가 눈치채고 도망가기 전에 구멍을 막아야지. 그의 눈동자가 맹수처럼 번뜩였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는 집념이 이글거렸다. 그는 재킷을 집어들며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 낡은 간판이 걸린 오래된 페이지라는 이름의 북카페에는 나른한 오후의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손님은 거의 없었고 가게 안에는 오래된 책 냄새와 커피 향이 은은하게 감돌았다. 한서윤은 카운터 뒤에 앉아 무심한 표정으로 책을 읽고 있었다. 이곳은 그녀의 은신처이자 위장 직업인 서점 주인의 공간이었다. 그날 밤의 사건 이후 서윤은 외부 활동을 끊고 잠적 모드에 들어갔었다. 강태준이라는 거물을 건드린 후폭풍이 있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조용했다. 아마도 그 자존심 강한 재벌 총수가 자신이 여자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찾아왔다고 믿었다. 적어도 5분 전까지는 그랬다. 갑자기 가게 밖의 정적이 깨졌다.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엔진음이 멈췄다. 서윤은 책장을 넘기던 손을 멈췄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평범한 동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들이 찾아왔다는 것을. 그녀는 천천히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게 문이 열리고 종이 딸랑거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먼저 들어와 입구 양옆에 도열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강태준,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그는 마치 런웨이를 걷듯 당당하게 카페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좁고 낡은 가게가 순식간에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가득 찼다. 서윤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도망칠 생각은 없었다. 이미 가게는 포위되었고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애써 구축해 놓은 위장 신분이 완전히 날아가 버릴 테니까. 태주는 선글라스를 벗어 주머니에 꽂고 서윤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승리감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커피 맛이 꽤 좋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주인장이 반겨주질 않는군. 태준이 비꼬듯이 말했다. 그는 주인 허락도 없이 가장 가까운 테이블 의자를 빼내어 앉았다. 다리를 꼬고 앉은 그의 모습은 마치 이곳이 자신의 응접실인 양 자연스러웠다. 서윤은 카운터에서 나와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영업시간이 끝났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여긴 당신 같은 분이 올만한 곳이 아닙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태주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자신을 보고도 당황하거나 겁먹기는커녕 영업시간 타령이라니. 이 여자의 담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는 주머니에서 서윤이 그날 밤 던져주었던 손수건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세탁비 받으러 왔다. 그리고 내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한 배상도 청구해야겠어. 태준의 말에 서윤의 시선이 손수건에 머물렀다. 깨끗하게 세탁되어 다림질까지 된 상태였다. 그녀는 피식 웃음을 흘릴 뻔했다. 대한민국 재계의 서열 1위가 고작 손수건 한 장 때문에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얼마면 됩니까? 계좌번호 주시면 입금해드리죠. 서윤이 지갑을 꺼내려는 신앱을 했다. 그 태도가 태준의 신경을 긁었다. 그는 상체를 앞으로 숙여 서윤과 거리를 좁혔다. 돈 따위는 필요 없어. 네가 그날 밤 내 경호팀을 박살내고 도망친 덕분에 내 신변 안전에 대한 주주들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 내 평판 어떻게 책임질 거지? 서윤은 눈을 가늘게 떴다. 말도 안 되는 억지였다. 그가 무능한 경호원을 고용한 탓이지 그녀의 탓이 아니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라도 하시겠다고요? 무단 침입자와 폭행범으로. 그러시면 회장님도 그날 밤 거기서 암살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질 텐데요. 서유는 차분하게 반격했다. 태주는 그녀의 영리함에 내심 감탄했다. 역시 보통 여자가 아니었다. 협박이 통하지 않는 상대. 그렇다면 방법을 바꿔야 했다. 그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다. 경찰은 재미없지. 내가 원하는 건 더 실질적인 책임이야. 내 곁에서 내 안전을 보장하고 깎인 내 이미지를 회복시켜줄 사람. 서유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이 남자가 무슨 꿍꿍이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다. 본론만 말씀하세요. 그녀가 재촉했다. 태주는 입꼬리를 올리며 폭탄 같은 제안을 던졌다. 나와 결혼해. 딱 1년만. 가게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서유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미치셨습니까? 서윤의 입에서 튀어나온 첫마디였다. 태주는 어깨를 으쓱했다. 미친 건 아니야. 아주 합리적인 제안이지. 나는 지금 당장 결혼을 해서 집안 어른들의 정략 결혼 압박을 피해야 해. 그리고 동시에 내 목숨을 노리는 내부의 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줄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해. 너처럼 말이야. 서유는 기가 막혔다. 경호원 겸 가짜 아내라니. 거절합니다. 전 그런 삼류 드라마 같은 노름에 어울려줄 시간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서유는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태주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품 안에서 사진 한 장을 더 꺼내 테이블 위에 밀었다. 그것은 그날 밤 호텔 연회장에서 서윤이 은행 임원의 주머니를 터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었다. 교묘하게 각도가 잡혀 있어 그녀의 얼굴과 손놀림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서윤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녀의 픽서 인생을 끝장낼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한서윤. 아니, 업계에서는 고스트라고 불린다지? 이 사진이 검찰이나 너의 의뢰인들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의뢰인의 정보를 훔쳐서 파는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태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잔인한 협박이었다. 서유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자신의 뒷조사까지 완벽하게 마쳤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녀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태주는 그녀의 동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했다. 선택해. 감옥에 가거나 업계에서 매장당하거나 아니면 내 아내가 되어 태성그룹의 안주인으로서 부와 권력을 누리거나. 당신은 정말 최악이군요. 서윤이 이를 갈며 내뱉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 단추를 잠갔다. 칭찬으로 듣지. 계약서는 내일 아침 내 사무실로 와서 작성해. 차는 보내주지. 그는 서윤의 대답도 듣지 않고 몸을 돌렸다. 경호원들이 길을 터주었고 그는 유유히 가게를 빠져나갔다. 차가 떠난 후에도 서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테이블 위에 남겨진 손수건과 사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평온했던 그녀의 은신처는 이제 감옥이나 다름없게 변해버렸다. 강태주는 그녀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퇴로를 차단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사실을. 서유는 손수건을 구겨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좋아, 원한다면 놀아주지. 하지만 후회하게 될 건 당신일 거야, 강태준. 그녀는 이 결혼이 단순한 연극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자신이 그저 순종적인 인형이 되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 그날 밤 서유는 짐을 챙겼다. 낡은 서점의 셔터를 내리며 그녀는 한동안 돌아오지 못할 공간을 눈에 담았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제 그녀가 향할 곳은 서울에서 가장 화려하지만 가장 위험한 맹수의 소굴, 태성그룹 회장의 저택이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막 삐걱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태성그룹 본사 88층 회장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공간에서 한서윤은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눈동자는 서류의 문장들을 빠르게 스캔하며 허점과 함정을 찾아내고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강태준은 다리를 꼬고 앉아 여유로운 표정으로 그녀를 관찰했다. 자신이 쳐놓은 덫에 걸린 사냥감이 발버둥 치는 모습을 즐기는 듯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그의 예상처럼 당황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비즈니스 파트너와 협상을 하듯 침착했다. 제오조 가브눌의 사생활에 간섭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은 삭제하죠. 서윤이 붉은 펜으로 거침없이 줄을 그었다. 태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내 아내가 될 사람이야. 어디서 뭘 하는지 아는 건 당연한 권리 아닌가? 그가 반박했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우리는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입니다. 회장님은 제 능력이 필요한 거고 저는 회장님의 보호막이 필요한 거니까요. 업무 외의 사생활 침해는 계약 위반입니다. 태준은 헛웃음을 삼켰다. 자신의 앞에서 이렇게 또박또박 말대꾸하는 여자는 처음이었다.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전투력과 정보 수집 능력이 필요했다. 좋아, 받아들이지. 대신 조건이 있어. 대외적으로는 완벽한 인꼬부부 연기를 해야 해. 내 이미지 세탁이 주목적이라는 거 잊지 마. 태준이 한 발 물러섰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움직여 서명란에 간결하게 이름을 적었다. 계약이 성사되었다. 서유는 펜을 내려놓으며 태준을 직시했다. 이제 전 당신의 법적인 아내이자 개인 경호원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당신이 약속을 어기거나 제 신변을 위험하게 만들면 이 계약은 그 즉시 파기입니다. 그때는 위약금이 아니라 다른 걸 청구하게 될 겁니다. 그녀의 경고는 서늘했다. 태준은 그제야 이 여자가 단순히 끌려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호랑이 굴로 들어왔음을 깨달았다. 같은 시각 태성그룹의 전략기획실. 최무성 전무는 블라인드 틈으로 회장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서윤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호텔 사건 당일 CCTV 사각지대에서 찍힌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최 전무의 눈썰미를 피할 수는 없었다. 강태준이 데려온 저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니야. 그날 밤 내 살수들을 처리한 게 저 여자일 가능성이 높아.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의 신복인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신원 조회를 해봤지만 깨끗합니다. 마치 유령처럼 과거 기록이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최 전무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사진 위에 담배를 비벼 껐다. 과거가 없다는 건 구린 구석이 많다는 증거지. 강태준이 저 여자를 방패로 삼으려는 모양인데 방패부터 깨부수면 그만이야. 놈들에게 연락해. 저 여자의 약점을 찾아내라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최 전무의 눈빛에는 탐욕과 살기가 번들거렸다. 그는 태성그룹의 회장 자리를 오랫동안 노려온 인물이었다. 강태준이 젊은 나이에 회장직에 오른 것을 못마땅해하며 호시탐탐 그를 끌어내릴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출처불명의 여자가 태준의 곁에 나타난 것은 변수이자 기회였다. 서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권력 암투의 한복판에 서게 된 것이다. 며칠 후 서윤은 태준의 저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서울 성북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대저택은 요새와도 같았다. 높은 담벼락과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그리고 정문을 지키는 건장한 경호원들까지. 일반인이 보면 철통 같은 보안이라 감탄했겠지만 서윤의 눈에는 허점투성이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며 저택의 구조를 빠르게 파악했다. 담벼락의 센서 사각지대, 경호원들의 교대 시간 공백, 도주로 확보까지. 현관문이 열리고 중년의 집사가 정중하게 그들을 맞이했다. 오셨습니까, 회장님? 그리고 사모님. 집사는 서윤을 향해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에 집안 고용인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태주는 거들먹거리며 안으로 들어갔다. 오늘부터 여기서 지낼 거야. 필요한 건 집사에게 말해. 저택 내부는 겉모습보다 더 화려하고 차가웠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벽에는 값비싼 미술품들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마치 박물관 같은 공간이었다. 서유는 자신의 짐 가방 하나를 들고 태준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짐은 단출했다. 옷 몇 벌과 노트북, 그리고 비상용 장비들이 든 가방이 전부였다. 여기가 우리 방이야. 태준이 2층의 가장 큰 방문을 열며 말했다. 킹사이즈 침대가 중앙에 놓인 넓은 침실이었다. 서유는 눈살을 찌푸렸다. 계약서에 각방 쓴다는 조항은 없었지만 당연히 따로 쓰는 줄 알았는데요. 그녀가 따지듯 물었다. 태주는 넥타이를 풀며 침대에 걸터 앉았다. 내 집에는 보는 눈이 많아. 집사도 메이드도 정원사도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알 수 없지. 각방을 쓰면 쇼윈도 부부라는 소문이 금방 퍼질 거야.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적들을 속이려면 완벽한 부부 행세를 해야 했다. 서유는 짧게 한숨을 쉬고 방을 둘러보았다. 알겠습니다. 대신 침대는 당신이 써요. 전 소파에서 자죠. 그녀는 창가에 있는 긴 소파를 가리켰다. 태주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저 넓은 침대를 두고 좁은 소파에서 자겠다고? 마음대로 해. 허리 아프다고 불평이나 하지 마. 서유는 대꾸하지 않고 짐을 풀기 시작했다. 그녀는 옷장 한 구석에 자신의 옷을 걸고 욕실에 세면도구를 정리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태주는 그런 그녀를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보통 여자라면 이 화려한 방과 명품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을 텐데 서유는 마치 싸구려 모텔에 들어온 것처럼 무덤덤했다. 그녀의 무관심이 태준의 자존심을 또 한 번 긁었다. 저녁 식사 시간, 다이닝룸의 긴 테이블에는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었다. 태준은 상석에 앉아 우아하게 칼질을 시작했다. 서유는 그 맞은편에 앉아 묵묵히 식사를 했다. 접시 부딪히는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태주는 이 침묵을 견딜 수 없었다. 보통 이럴 땐 남편한테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어보는 거 아닌가. 그가 비꼬듯 말했다. 서유는 포크를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을 닦았다. 오늘 하루 종일 당신과 같이 있었는데 물어볼 게 뭐 있죠? 그리고 식사 중에는 조용히 하는 게 소화에 좋습니다. 그녀의 철벽 같은 대답에 태주는 말문이 막혔다. 곁에 서 있던 집사가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무는 모습이 보였다. 태주는 헛기침을 하며 와인을 들이켰다. 이 여자를 길들이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울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침실로 돌아왔다. 태주는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고 서유는 방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태준이 사라지자마자 눈빛이 변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소형 탐지기를 꺼내 들었다. 아까 방에 들어왔을 때부터 미세한 전자파 신호가 느껴졌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방안을 훑기 시작했다. 침대 헤드, 액자 뒤, 조명 등 탐지기의 램프가 붉게 깜빡이는 곳은 침대 협탁 위에 놓인 앤티크 스탠드였다. 서유는 스탠드 밑바닥을 능숙하게 분해했다. 그 안에는 쌀알만 한 크기의 최신형 도청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걸렸다. 역시 예상대로였다. 이 집은 안전지대가 아니라 감시의 눈이 번뜩이는 감옥이었다. 욕실 문이 열리고 샤워 가운을 걸친 태준이 나왔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스탠드를 분해해 놓은 것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지금 뭐 하는 거지? 내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가 불쾌한 목소리로 따졌다. 서윤은 대답 대신 손바닥에 올려진 도청 장치를 태준에게 던졌다.
태주는 반사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이게 뭐지? 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도청기요. 그것도 아주 성능 좋은 놈으로. 당신 침대 머리맡에서 당신의 숨소리까지 다 듣고 있었겠네요. 서윤이 팔짱을 끼며 비아냥거렸다. 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자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까지 감시당하고 있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거 누가 설치한 거야? 집사, 아니면 청소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윤은 어깨를 으쓱했다. 누구든 간에 당신의 보안은 엉망이라는 뜻이죠. 재벌 회장님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관리되고 있네요. 태주는 도청 장치를 주먹으로 으스러뜨렸다.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하지만 동시에 서윤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만약 그녀가 없었다면 그는 자신의 침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적들에게 고스란히 생중계되었을 것이다.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단순한 계약 아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다. 하나만 묻지, 어떻게 찾았지? 전문 장비도 없이 태준이 물었다. 서윤은 침대 옆 소파에 털썩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직업병이죠. 그리고 냄새가 났거든요. 쥐새끼 냄새. 앞으로 당신 방뿐만 아니라 이 집 전체를 청소해야 할 겁니다. 물론 추가 수당은 청구하겠습니다. 태주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분노와 긴장 속에서도 그녀의 뻔뻔함이 싫지 않았다. 좋아. 원하는 만큼 주지. 대신 이 집에 있는 모든 눈과 귀를 찾아내. 내 허락 없이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내 정보를 빼나갈 수 없게 만들어. 그것은 회장으로서의 명령이 아니라 파트너로서의 부탁에 가까웠다. 그날 밤 서윤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도청기를 설치한 배우는 분명히 태준을 노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태준의 아내가 된 자신 또한 그들의 타겟이 될 것이다.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적들이 서서히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베개 밑에 숨겨둔 단검의 손잡이를 만지작거렸다. 한편 부서진 도청기의 신호가 끊긴 것을 확인한 최무성 전무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들켰군. 꽤 예민한 고양이야. 그는 모니터 화면을 끄며 전화기를 들었다. 플랜 B를 가동해. 놈들의 결혼 축하 파티를 아주 화려하게 열어줘야지. 그의 지시에 따라 어둠 속의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태준과 서윤의 첫날 밤은 로맨틱한 분위기 대신 살벌한 긴장감 속에 지나갔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같은 적을 상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태준은 침대에 누워 잠든 척하고 있는 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작고 가제픈 등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하게 느껴졌다. 다음날 아침, 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소파는 비어 있었고 말끔하게 정리된 이불만이 남아 있었다. 서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태준은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왠지 모르게 오늘 하루가 기대되었다. 몸이 건조했던 그의 삶에 예측 불가능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강태준의 저택 드레스룸은 백화점 명품관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수백 벌의 옷과 구두, 가방들이 질서 정연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하지만 한서윤은 그 화려한 풍경 앞에서도 전혀 감흥이 없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태준이 골라준 짙은 네이비색 벨벳 드레스를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등 부분이 과감하게 파이고 옆트임이 깊게 들어간 우아하면서도 도발적인 디자인이었다. 오늘 밤은 중요한 자리야. 한영수교 140주년 기념자선 파티이자 정재계 거물들이 모여 서로의 목줄을 죄는 전쟁터지. 태준이 거울 앞에서 커프스 단추를 채우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사람들은 널 물어뜯으려 들 거야. 내 약점이 너라고 생각할 테니까. 특히 최무성 전무 쪽 사람들은 네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서윤은 드레스를 집어들며 피식 웃었다. 걱정 마세요.
적어도 당신 얼굴에 먹칠은 안 할 테니. 그녀는 탈의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커튼이 걷히고 서윤이 모습을 드러냈다. 태주는 순간 숨을 멈췄다. 평소의 무채색 옷차림과 묶은 머리를 한 냉정한 해결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칠흑 같은 긴 생머리를 늘어뜨리고 몸매를 완벽하게 감싸는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밤의 여왕 그 자체였다. 창백할 정도로 하얀 피부와 짙은 네이비색 드레스의 대비가 그녀의 서늘한 매력을 극대화했다. 태주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나쁘지 않군. 가자. 늦겠어. 그는 무뚝뚝하게 말하며 먼저 걸어 나갔다. 서윤은 그의 붉어진 귀끝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 남자 의외로 순진한 구석이 있다. 파티장은 서울 최고의 호텔 볼룸에서 열렸다. 입구부터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태준이 차에서 내리자 환호성이 터졌고 이어 그가 에스코트하는 서윤이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다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저 여자가 강 회장의 부인이야? 누구지? 처음 보는 얼굴인데. 모델 출신인가?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서윤은 태준의 팔짱을 끼고 레드카펫을 걸었다. 수많은 카메라 렌즈가 그녀를 겨누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그 시선들을 즐기는 듯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우아하게 걸었다. 태주는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느끼고 내심 놀랐다. 보통 일반인이라면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걷지도 못할 상황이었다. 연회장 안은 밖보다 더 화려했다. 샹들리에 아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태준과 서윤이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꽂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적대적인 시선을 보내는 무리가 있었다. 바로 최무성 전무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파벌 인사들이었다. 최 전무가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아이고 회장님, 늦으셨군요. 이분이 그 소문의 사모님이십니까? 최 전무의 시선이 서윤을 위아래로 훑었다. 명백히 무례하고 품평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의 아내인 박 여사가 부채로 입을 가리며 호웃었다. 어머, 실물이 훨씬 미인이시네요. 그런데 어디 가문 따님이신지? 제가 이 바닥 족보는 웬만하면 다 꿰고 있는데 처음 뵙는 것 같아서요. 노골적인 무시였다. 족보도 없는 천한 출신이라는 것을 돌려가는 화법이었다. 주변 사람들의 귀가 쫑긋 세워졌다. 태준이 나서서 막으려 했으나 서윤이 그의 팔을 살짝 잡아 제지했다. 그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박 여사를 마주 보았다. 족보라. 박 여사님은 사람보다 종이 쪼가리에 더 관심이 많으신가 보군요. 저는 한서윤이라고 합니다. 가문의 후광보다는 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왔기에 굳이 과거의 족보를 들먹일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뼈가 있었다. 박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감히 근본도 없는 것이 말대꾸를 해? 그때 프랑스 대사가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와인 애호가로 유명했다. 최 전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서윤이 영어나 불어 같은 외국어의 문외한일 것이라 확신했다. 마침 잘 오셨습니다, 대사님. 여기 강 회장의 부인이십니다. 아주 교양 있는 분이시죠. 최 전무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대사에게 서윤을 소개했다. 프랑스 대사는 반가워하며 불어로 말을 걸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부인. 오늘 이 와인은 1982년산 샤토 페트페스인데 향이 아주 일품이죠. 부인께서는 와인에 대해 조예가 깊으신가요? 대사의 말은 빨랐고 전문 용어가 섞여 있어 일반인은 알아듣기 힘들었다. 최 전무와 박 여사는 서윤이 당황하여 꿀먹은 벙어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비웃음을 머금었다. 태준이 통역을 하려고 입을 열려는 찰나였다.
CST UN 헌율 포우모이오시 먼시우 엠바사들. 저 역시 영광입니다, 대사님. 유창하고 완벽한 발음의 불어가 서윤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태주는 물론이고 최전무 일당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서윤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리차토 페트루스 1982 EST ENFT UN 니전때 메이에스제 사흘 그리 이 댕가테 UNPU 트롭토트 세스타닌손티 ENPU 트롭트 프리메스 포 레벨레 2SA 컴플렉시테 샤토 페트메스 82년사는 전설적인 와인이죠. 하지만 오늘 서빙된 와인은 디켄팅이 좀 이른 것 같네요. 탄닌이 아직 닫혀 있어서 그 복합적인 향을 온전히 즐기기엔 아쉽습니다. 대사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잔을 들어 향을 다시 맡아보고는 감탄하며 손뼉을 쳤다. 오, 정확합니다. 저도 방금 소믈리에에게 그 지적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이렇게 섬세한 미각을 가진 분을 만나다니 놀랍군요. 대사는 서윤에게 호감을 보이며 와인과 예술에 대한 깊은 대화를 이어갔다. 서윤은 막힘없이 대답했고 심지어 대사도 모르는 희귀한 미술품 정보를 넌지시 알려주며 대화를 주도했다. 최 전무와 박 여사는 닥쳤던 계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었다. 망신을 주려다 오히려 서윤을 돋보이게 만들어준 셈이었다. 태주는 곁에서 서윤을 바라보며 묘한 전율을 느꼈다. 5개 국어 능통, 프로필에는 없던 정보였다. 그녀는 도대체 어디까지 숨기고 있는 걸까? 이 여자는 양파처럼 깔수록 새로운 모습이 나오는 미스터리 그 자체였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하지만 서윤의 신경은 곤두서 있었다. 화려한 웃음소리와 음악소리 뒤에 숨겨진 살기를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쉴 새 없이 연회장 구석구석을 스캔했다. 웨이터들의 움직임, 구석에 서 있는 경호원들의 손위치, 천장의 환풍구까지 그녀의 눈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웨이터가 쟁반을 들고 태준의 뒤쪽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쟁반 위의 샴페인이 아니라 태준의 목덜미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쟁반 밑에 숨겨진 냅킨 사이로 미세하게 반짝이는 금속성의 빛이 보였다. 독침이었다. 서윤은 태준과 대화 중인 영국 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양해를 구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태준의 등 뒤로 돌아갔다. 웨이터가 태준의 바로 뒤에 섰을 때 그는 쟁반을 내미는 척하며 오른손에 쥔 독침을 태준의 목을 향해 찔러 넣으려 했. 어머, 서윤이 짐짓 비틀거리며 웨이터와 부딪혔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레드와인이 웨이터의 하얀 셔츠에 확 쏟아졌다. 죄송해요. 제가 취했나 봐요. 서윤은 사과하는 척하며 웨이터의 오른손 손목을 꽉 움켜쥐었다. 겉보기에는 부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뼈가 으스러질 정도의 악력이었다. 웨이터가 짧은 신음을 삼켰다. 서윤은 엄지손가락으로 그의 손목혀를 정확히 눌렀다. 웨이터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독침이 냅킨 속으로 툭 떨어졌다. 서윤은 재빠르게 냅킨을 낚아채 자신의 클러치 백으로 쑤셔 넣었다. 이 모든 과정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리고 웨이터의 몸에 가려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일어났다. 괜찮으세요? 많이 젖었네요. 가서 옷을 갈아입으셔야겠어요. 서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웨이터를 밀어냈다. 그녀의 눈빛은 웨이터에게 당장 꺼지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프로 암살자인 웨이터는 서윤의 기세에 눌려 식은땀을 흘렸다. 임무는 실패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떴다. 태주는 갑작스러운 소란에 뒤를 돌아보았다. 무슨 일이야? 그가 물었다. 서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제가 좀 덜렁거려서요. 와인을 쏟았네요. 그녀는 태준의 팔을 잡고 귓가에 속삭였다. 3시 방향 비상구로 웨이터 한 명 나갔어요. 당신 목에 구멍 날 뻔한 거 제가 막았으니까
나중에 보너스 챙겨주세요. 태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방금 나간 웨이터의 뒷모습과 서윤의 클러치 백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가 또다시 자신을 구했다. 그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무런 소란도 일으키지 않고 완벽하게 등골이 서늘해졌다. 최전무 놈들이 파티장까지 킬러를 보낼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 킬러를 제압한 것이 자신의 가짜 아내라는 사실이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파티가 끝나고 돌아가는 차 안 정적만이 흘렀다. 태주는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칸막이를 올렸다. 이제 둘만의 공간이었다. 태주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고 서윤을 돌아보았다. 한서윤, 너 정체가 대체 뭐야? 태준이 진지하게 물었다. 무술 실력, 해킹, 5개 국어, 거기에 와인과 예술 지식까지. 단순한 해결사라고 보기엔 스펙이 너무 과하잖아. 어느 정보기관 출신이지? 서윤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에 명암을 드리웠다. 제가 어디 출신인지가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당신 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클러치에서 냅킨에 쌓인 독침을 꺼내 태준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다. 팁 끝에 푸르스름한 독약이 묻어 있었다. 이게 당신 목에 박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요. 아코니틴 계열 독 같네요. 찔리면 1분 안에 심정지로 사망합니다. 부검에도 흔적 찾기 힘들죠. 서윤은 무덤덤하게 독침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태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죽음조차도 일상의 일부인 양 태어냈다. 그 태어남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다. 이 여자가 없으면 자신은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 그리고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 한서윤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솟구쳤다. 고마워. 태준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서윤은 의외라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 오만한 강태준 입에서 고맙다는 말이 나오다니. 계약 이행 중일 뿐입니다. 그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내일은 주주 총회야. 최 전무가 오늘 실패했으니 내일은 더 거칠게 나올 거야. 경영권을 흔들려고 하겠지. 태준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하세요. 저도 제 방식대로 돕겠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침대에 누워 잠든 서윤 물론 그녀는 소파에서 잤지만 태준이 억지로 침대로 옮겨 놓았다. 서윤은 너무 피곤해서 반항하다가 잠들었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화장을 지운 그녀의 얼굴은 순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영혼이 들어 있었다. 태준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었다. 무심한 척하지만 누구보다 뜨겁게 싸우는 여자.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다. 최무성 전무가 손을 잡은 것은 단순한 킬러가 아니었다. 태성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국제범죄 조직 검은 뱀이 서울에 도착했다는 첩보가 태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 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주주총회가 열리기 직전에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최 전무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의 실패를 만회할, 아니 판을 완전히 뒤집을 카드를 쥐고 있었다. 그것은 태준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치명적인 스캔들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물론 그 스캔들의 주인공은 한서윤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태준과 서윤이 나란히 입장했다. 수십 명의 이사와 주주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서윤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비서처럼 태준의 뒤에 섰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매처럼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을 감시하고 있었다. 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준이 의사봉을 두드리려 할 때였다. 최 전무가 손을 들고 일어났다. 잠깐. 회의 시작 전에 긴급 안건을 제안합니다.
강태준 회장의 자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 전무는 리모컨을 눌러 대형 스크린에 사진을 띄웠다. 회의장이 술렁거렸다. 사진 속에는 서윤이 과거의 해결사로서 수행했던 불법적인 현장 사진들이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강 회장은 이런 범죄자 출신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그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회사의 기밀을 유출할 위험을 자초했습니다. 이에 해임을 건의합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며 태준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것까지 준비했을 줄이야. 하지만 서윤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다. 범죄자라. 그 사진의 출처가 어디인지 궁금하군요. 최 전무님. 그리고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구인지도요. 서윤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또랑또랑하게 울려 퍼졌다.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주주총회장은 순식간에 법정과도 같은 분위기로 돌변했다. 한서윤이 내민 USB가 스크린에 연결되자 최무성 전무가 날조라고 주장했던 사진들의 원본 메타데이터가 공개되었다. 그 데이터에는 사진이 찍힌 날짜와 장소뿐만 아니라 포토샵으로 조작된 레이어 기록까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더불어 최 전무의 차명 계좌에서 정체불명의 흥신소인 블랙스네이크로 거액이 송금된 내역까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이 송금 내역에 찍힌 날짜가 바로 저 조작된 사진이 만들어진 날짜와 일치합니다. 최 전무님,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불법 조직에 사주를 넣고 회장의 부인을 음해하려 한 죄를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폭탄보다 강력했다. 주주들의 비난 섞인 고성이 최 전무를 향해 쏟아졌다. 궁지에 몰린 최무성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떨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직감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이 시간부로 최무성 전무의 모든 직무를 정지하고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경비팀, 끌어내. 태준의 명령이 떨어지자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하지만 최무성은 순순히 잡히지 않았다. 그는 품 안에서 연막탄 같은 것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연기가 회의실을 뒤덮었.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최무성은 비상구를 통해 도주했다. 잡아. 놓치면 안 돼. 태준이 소리쳤지만 최무성은 이미 미리 준비된 루트를 통해 주차장으로 빠져나간 뒤였다. 서윤은 기침을 하며 태준의 팔을 잡았다. 쫓아가야 해요. 놈은 지금 이성을 잃었어요. 궁지에 몰린 쥐는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요. 그녀의 눈은 이미 사냥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다. 태준과 서윤은 보안팀을 대동하고 곧바로 추격에 나섰다. 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퍼붓는 빗줄기가 도시를 삼킬 듯 했다. 최무성의 차량 GPS 신호는 인천 항만 근처에 폐쇄된 물류 창고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은 태성그룹의 밀수 의혹이 제기되었던 낡은 구역이었다. 태준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놈이 거기서 우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함정일 확률이 100%지. 빗길을 가르는 차 안에서 태준이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가야죠. 최무성을 잡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암살 위협에 시달릴 테니까요. 오늘 끝을 봐야 합니다. 서윤은 조수석에서 자신의 글록 권총을 점검했다. 탄창을 확인하고 슬라이드를 당기는 그녀의 모습은 익숙하고 침착했다. 태준은 그런 그녀를 보며 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꼈다. 차량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항만에 도착했다. 폐공장지대 특유의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에 빗소리가 더해져 공포감을 자아냈다. 최무성의 차는 창고 입구에 버려져 있었다. 태준과 서윤은 차에서 내려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경호팀이 뒤따르려 했지만 창고 입구의 셔터가 갑자기 내려가며 그들과 태준 일행을 갈라놓았다. 역시 함정이군. 태준은 셔터를 두드리는 경호원들의 소리를 뒤로하고
창고 내부를 응시했다. 거대한 창고 안은 희미한 비상등만이 깜빡거리고 있었고 천장에서 빗물이 새어들어와 바닥에 고인 물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붉은 점들이 나타났다. 레이저 조준기였다. 환영한다, 강태준. 그리고 빌어먹을 마녀 한서윤. 2층 난간 위에서 최무성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의 곁에는 블랙 스네이크 조직원들로 보이는 용병들이 중무장한 채 서 있었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여기서 너희 둘 다 뼈도 못 추리게 될 거야. 최무성의 신호와 함께 용병들이 뛰어내렸다. 총격전 대신 그들은 쇠파이프와 마체테를 들고 달려들었다. 총소리가 나면 경찰이 출동할 것을 우려한 탓인지 아니면 잔인하게 찢어발기겠다는 의도인지 알 수 없었다. 서윤은 태준의 앞을 막아서며 자세를 잡았다. 제 뒤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사각지대는 제가 맞습니다. 빗물과 피가 섞이는 난전이 시작되었다. 서윤은 물 만난 고기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달려드는 용병의 팔을 꺾어 무기를 빼앗고 그 무기로 다른 적의 다리를 가격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효율적이고 잔인했다. 태준 역시 호신술을 익혔기에 만만치 않았다. 그는 쇠파이프를 든 놈의 복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턱을 날려버렸다. 하지만 적의 수가 너무 많았다. 30대 2의 싸움. 체력은 점점 바닥나고 있었다. 서윤은 숨을 헐떡이며 태준과 등을 맞댔다. 괜찮아요? 그녀가 물었다. 태준은 입가에 묻은 피를 닦으며 거칠게 웃었다. 데이트 장소치곤 최악이네. 다음에 살아서 나가면 근사한 레스토랑부터 예약해야겠어. 그때 2층 난간에 있던 최무성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품에서 권총을 꺼냈다. 그는 혼전 속에 있는 태준을 정확히 겨냥했다. 죽어라, 강태준. 탕. 총성이 빗소리를 찍고 울려 퍼졌다. 태준은 눈앞의 적을 상대하느라 총구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서윤은 봤다. 그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태준을 밀쳐냄과 동시에 둔탁한 타격음이 그녀의 몸을 강타했다. 서윤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바닥으로 쓰러지며 복부를 감싸 쥐었다. 손가락 사이로 붉은 선혈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서윤아. 태준이 비명을 지르며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는 쓰러진 서윤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검은 정장이 피로 젖어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태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눈앞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대신해 총을 맞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것도 계약으로 묶인 감정이 없다고 믿었던 여자가. 서윤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도 태준의 멱살을 잡았다. 정신 차려요. 아직 안 끝났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태준은 이를 악물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그는 서윤을 안전한 컨테이너 뒤로 옮기고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이성적인 경영자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을 찢어 죽이려는 야수의 눈빛이었다. 마침 밖에서 셔터가 폭파되는 소리가 들렸다. 진입해. 전원 제압하라. 태성그룹의 최정예 경호팀과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용병들은 제압되었고 최무성은 도망치려다 다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상황은 종료되었다. 하지만 태준에게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어가는 서윤을 안고 빗속을 뚫고 달렸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죽지 마. 제발 눈 좀 떠봐. 한서윤. 태준은 그녀의 차가워진 뺨을 비비며 절규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그의 얼굴을 적셨다. 서윤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 태준의 울부짖는 얼굴이 보였다. 평소에 오만하고 냉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린 어린아이 같은 표정이었다.
이 남자 의외로 잘 우네. 서유는 손을 들어 그의 뺨에 묻은 빗물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의식이 점점 넷으로 빨려 들어갔다. 병원 응급실 앞 태주는 피범벅이 된 셔츠 차림으로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꺼질 줄을 몰랐다. 그는 자신의 손에 묻은 서윤의 피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계약 관계의 피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던져 그를 구했다. 왜? 돈 때문일까? 아니면 태주는 자신이 그동안 서윤을 오해하고 있었음을, 아니, 그녀를 향한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쓰러지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했던 그 고통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살려만 주면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줄게. 제발 살아만 있어줘. 몇 시간이 흘렀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의 의사가 나왔다. 태주는 벌떡 일어나 의사의 가운을 잡았다. 어떻게 됐습니까? 말해보세요.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총알이 장기를 비껴갔습니다. 출혈이 심해서 위험했습니다만 환자분의 생존 의지가 워낙 강해서 고비는 넘겼습니다. 태주는 그제야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안도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서유는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온몸에 링거줄을 달고 있는 그녀는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다. 태주는 그녀의 침대 곁에 앉아 차가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태준이 속삭였다. 그는 밤새 그녀의 곁을 지켰다. 새벽이 되어 서윤이 얕은 신음을 내며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자신의 손을 잡고 쪽잠이 든 태준의 모습이었다. 서윤은 움직이지 않는 몸을 억지로 일으키려다 통증에 찡그렸다. 그 미세한 움직임에도 태준은 화들짝 놀랐겠다. 일어났어? 괜찮아? 의사 부를까? 호들갑을 떠는 그의 모습에 서윤은 피식 웃음이 나왔다. 시끄러워요. 여기가 시장 바닥도 아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특유의 까칠함은 여전했다. 태주는 그녀의 말대꾸조차 반가웠다. 그는 물을 한 잔 떠서 그녀에게 마시게 해주었다. 너 미쳤어? 왜 총알을 몸으로 막아? 넌 내 경호원이지 방탄조끼가 아니잖아. 태준이 버럭 화를 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물기가 서려 있었다. 서유는 물을 마시고 숨을 골랐다. 그녀는 태준을 빤히 바라보았다. 계약서 제1조, 의뢰인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전 계약을 이행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여전히 선을 그었다. 하지만 태준은 더 이상 그 선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 계약 따위 집어치워.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앞으로 넌 내 허락 없이 다치지 마. 이건 회장으로서의 명령이 아니라 강태준이라는 남자로서의 부탁이야.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뜨거웠다. 서유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도 낯선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심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때 병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속보, 태성그룹 최무성 전무, 살인교사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그가 고용한 국제범죄 조직 블랙 스네이크의 한국 지부도 일망타진. 서윤과 태주는 동시에 화면을 바라보았다. 큰 산 하나를 넘었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다. 최무성은 꼬리일 뿐 진짜 몸통인 블랙 스네이크 본사는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이제 쉴 수 있겠군. 태준이 안도하며 말했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회장님. 이제 시작이에요. 놈들은 복수하러 올 겁니다. 더 지독하고 은밀하게. 서윤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빛났다. 부상은 그녀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끼를 품게 만들었다. 태주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다. 상관없어. 이젠 내가 널 지킬 테니까.
우린 파트너잖아? 아니,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태준의 직설적인 고백에 서윤의 볼이 링거액보다 붉게 물들었다. 비가 그친 창밖으로 맑은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싹이 트고 있었다. 강태준의 병실은 병원이라기보다는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에 가까웠다. 창밖으로는 한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한서윤의 시선은 무릎 위에 올려진 노트북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왼쪽 어깨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은 창백했다. 하지만 타자를 치는 오른손의 속도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다. 그만 좀 해. 환자가 안정은 안 취하고 무슨 해킹이야. 강태준이 사과를 깎다 말고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서툰 솜씨로 사과 껍질을 끊어먹고 있었다. 칼을 쥔 손이 펜을 참 때보다 훨씬 어색해 보였다. 서윤은 시선을 화면에서 떼지 않은 채 대꾸했다. 당신이 깎아준 사과 모양이 하도 기괴해서 식욕이 떨어지던 참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해킹이 아니라 정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가 엔터키를 강하게 누르자 화면에 복잡한 도표와 숫자들의 나열이 떴다. 최무성 전무는 꼬리 자르기였어요. 그가 구속되었지만 태성그룹 이사회에는 여전히 썩은 뿌리들이 남아있어요. 그들은 지금 당신이 내 부상 때문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려고 해요. 안건은 회장 직무정지고요. 태주는 깎던 사과를 접시에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다. 김 상무와 원로 이사들이겠군. 늙은 여우들. 내가 어릴 때부터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 들더니 결국 이 사단이 났을 때 본색을 드러내는군. 맞아요. 그들은 최무성과 검은뱀 조직을 연결해준 자금줄이에요. 최무성이 체포되자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당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거죠. 경영부실과 이번 테러 사건의 책임을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회사를 매각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어요. 서윤이 화면을 태준 쪽으로 돌려주며 말했다. 태준은 화면 속의 이메일 내역과 해외 계좌 흐름을 훑어보았다. 치가 떨리는 배신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아버지의 친구들이 뒤로는 칼을 갈고 있었다는 사실이 뼈아팠다. 어떻게 할까? 내일 이사회에 경호팀을 깔고 무력으로 제압할까?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분노가 이성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부상으로 인한 통증이 미간을 찌푸리게 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했다. 아니요, 무력은 하수나 쓰는 거예요. 그들은 법과 규칙이라는 가면을 쓰고 당신을 공격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해줘야죠. 그들의 가장 자랑스러운 무대인 이사회장에서 그들의 가면을 아주 처참하게 찢어발겨주는 거예요. 서윤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거든요. 회장님은 그저 판만 깔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긴 타원형 테이블에는 그룹의 핵심 권력인 이사들과 주요 주주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엄숙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탐욕과 기대가 번들거렸다. 상석인 회장 자리는 비어 있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는 것 같군요. 이것만 봐도 그가 그룹을 이끌 자질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김 상무가 의기양양하게 선언했다. 그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으로 겉으로는 인자해 보였지만 실상은 그룹 내 파벌 싸움의 주동자였다. 동의합니다. 최근 발생한 총격 테러 사건도 강 회장의 사생활 문제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회사의 이미지가 바닥을 치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사가 맞장구를 쳤다. 그들은 미리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강태준을 해임하고
회사를 분할 매각하여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는 것. 김상무가 의사봉을 들었다. 그럼 강태준 회장 해임안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그가 의사봉을 내리치려는 찰나였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강태준이 서 있었다. 완벽한 핏의 슈트를 입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하지만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한 것은 그의 곁에 선 인물이었다. 한서윤. 그녀는 휠체어 대신 검은색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부상 입은 어깨를 감추기 위해 쇼를 두른 우아한 검은색 원피스 차림이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카리스마는 회의실의 공기를 압도했다.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고개를 꼿꼿이 들고 태준과 나란히 걸어 들어왔다. 또각, 또각, 지팡이 소리와 구두굽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제 해임안을 논의하는데 당사자가 빠지면 섭섭하죠. 태준이 싸늘하게 웃으며 상석으로 걸어갔다. 김상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강 회장. 여긴 신성한 이사회장이야. 외부인, 그것도 부상당한 부인을 데리고 오다니 이게 무슨 행패인가. 태준은 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김상무를 내려다보았다. 제 아내는 외부인이 아닙니다. 제 대리인이자 그룹의 감사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감사관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뭐? 특별감사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서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지팡이를 테이블에 기대어 놓고 태준의 비서가 건네준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금부터 보시는 자료가 증명해 줄 겁니다. 그녀가 버튼을 누르자 회의실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그곳에는 프로젝트명 하이이에나라는 제목의 문서가 띄워졌다. 김상무와 몇몇 이사들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그것은 그들이 비밀리에 추진하던 태성그룹 분할 매각 계획서의 코드네임이었다. 여기 계신 김철수 상무님, 그리고 박 이사님, 최 이사님, 서윤이 차분한 목소리로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호명했다. 마치 사신이 명부를 읽는 듯 했다. 여러분은 지난 5년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의 자금 3천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의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갔죠. 스크린 화면이 바뀌며 복잡한 자금 추적 경로가 시각화되어 나타났다. 붉은 선들이 지구를 가로질러 정확히 김상무의 차명 계좌에 꽂히는 장면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이건 조작이야. 어디서 이런 가짜 자료를. 김상무가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리쳤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조작이라고요? 그렇다면 이 녹취록도 조작일까요? 그녀가 다시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김상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태준 그 어린 놈만 없애면 태성은 우리 거야. 블랙 스네이크 놈들에게 돈은 넉넉히 줬으니 이번엔 실수 없이 처리하라고 해. 사고사로 위장하든 실종으로 처리하든.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무성 전무와의 통화 내용이었다. 살인 교사의 명백한 증거. 김상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다른 공모자들도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주주들은 경악하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서윤은 매기를 박았다. 이 자료들은 이미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동시에 전송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로비에 도착하셨겠네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정장을 입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김철수 씨, 그리고 박영석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김상무는 악을 쓰며 발버둥 쳤다. 이건 함정이야. 강태준, 내 놈이 날 이렇게 만들고 무사할 것 같아? 내가 누군지 알아.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태준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옆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는 서윤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모든 공모자들이 끌려나가고
회의실에는 침묵만이 남았다. 남은 이사들과 주주들은 태준의 눈치를 살피느라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태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부로 태성그룹의 모든 이사회를 재편합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고 새 살이 돋게 할 겁니다. 불만이 있는 분은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나가는 문 뒤에는 검찰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태준의 완벽한 승리였다. 아니, 서윤이 만들어준 승리였다. 태준은 서윤을 부축하며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서윤의 몸이 휘청거렸다. 긴장이 풀리면서 부상의 고통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탓이었다. 태준은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그녀를 번쩍 안아 올렸다. 수고했어, 정말로. 태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서윤은 반항할 힘도 없었다. 그녀는 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단단하고 따뜻했다. 무거워요. 내려줘요. 서윤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 무거워. 깃털 같아. 밥 좀 많이 먹어야겠어. 태준은 짐짓 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를 아는 팔에는 더욱 힘이 들어갔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장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태준은 소파에 서윤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가 한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다. 그는 서윤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약속할게. 다시는 너를 위험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태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계약 관계로 시작된 두 사람 사이에 진짜 신뢰와 애정이 싹트고 있었다. 서윤은 붉어진 얼굴로 시선을 피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상처가 아픈 것인지 설레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김 상무는 잡았지만 검은 뱀의 본거지는 해외에 있어요. 그들이 보복해 올 가능성은 여전히 알아. 태준이 말을 끊었다. 하지만 지금은 일 얘기 그만해. 넌 휴식이 필요하고 난 간호가 필요해. 넌 내 생명의 은인이자 태성그룹을 구한 영웅이니까. 그때 태준의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 회장님, 긴급 보고입니다. 김상무의 개인 금고에서 암호화된 파일이 발견되었는데 사모님이 찾으시던 것 같습니다. 서윤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태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노트북을 열라고 손짓했다. 비서가 건넨 USB를 연결하자 화면에는 지도 한 장이 나타났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외딴 섬, 그리고 그곳에 위치한 검은 뱀의 훈련소와 자금 세탁본부의 좌표였. 찾았다. 서윤이 나지막하게 읊조렸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조직의 본거지가 아니었다.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 고아였던 그녀가 킬러로 키워졌던 지옥 같은 곳, 그리고 그녀가 탈출했던 그곳의 위치가 마침내 드러난 것이다. 서윤의 표정이 복잡하게 일그러졌다. 태준은 그녀의 떨리는 손을 감싸 쥐었다. 여기가 어디지? 너랑 관련된 곳이야?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 고향이자 제 악몽이 시작된 곳이에요. 놈들은 단순히 청부만 받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납치해서 병기로 키우죠. 저처럼요. 태준은 충격을 받았다. 서윤이 가진 놀라운 능력의 원천이 그런 끔찍한 과거에서 비롯되었다니. 그는 결심한 듯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우리가 가자. 가서 그 지옥을 불태워버려. 내가 도와줄게. 내 돈, 내 권력, 태성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널 그 악몽에서 해방시켜 줄게. 서윤은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진심이었다. 지금까지 혼자 싸워왔던 그녀의 인생에 처음으로 등을 맡길 수 있는 전우가 생긴 것이다. 아니, 전우 그 이상의 존재가. 당신 후회할지도 몰라요. 거긴 정말 위험해요. 서윤이 경고했다. 태준은 피식 웃었다. 나 강태준이야. 위험할수록 더 매력적이잖아. 그리고 내 아내가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
그러니까 같이 없애버리자고. 두 사람은 마주보고 미소 지었다. 이제 남은 건 최후의 결전뿐이었다. 서울에서의 전쟁은 끝났지만 더 거대한 폭풍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태주는 즉시 국제용병부대와 협력을 타진하고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섬을 타격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서유는 그 옆에서 섬의 구조와 방어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쏟아냈다. 밤이 깊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회장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인천국제공항. 개인 전용기 앞에 선 태준과 서윤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서윤의 어깨 상처는 많이 아물었고 그녀는 다시 특유의 날카로운 분위기를 되찾았다. 태준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비행기 트랩을 올랐다. 신혼여행 치고는 목적지가 좀 살벌하군. 태준이 농담을 던졌다. 평범한 건 재미없잖아요. 화끈하게 불장난 한번 하러 가죠. 서윤이 받아쳤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올랐다. 그들의 목적지는 태평양에 고립된 섬. 그곳에서 모든 악연을 끊고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었다. 태평양 한가운데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외딴 섬의 밤은 칠흑 같았다. 하지만 그 정막은 곧이어 터진 폭발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섬의 중앙에 위치한 요새화된 건물 국제범죄 조직 블랙스네이크의 본거지 입구에서 거대한 화염이 치솟았다. 진입, 강태준의 고함과 함께 중무장한 용병들이 뚫린 방어선을 타고 내부로 쏟아져 들어갔다. 하늘에서는 헬기의 서치라이트가 빗줄기를 가르며 땅을 비췄고 지상에서는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들이 어지럽게 춤을 췄다. 그 혼란의 한복판에 한서윤과 강태준이 있었다. 서윤은 방탄 조끼 위에 전술 장비를 착용하고 선두에 섰다. 이곳은 그녀가 어린 시절 납치되어 살인 병기로 길러졌던 지옥이었다. 복도의 구조, 감시 카메라의 위치, 심지어 적들이 매복할 만한 사각지대까지 그녀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입력되어 있었다. 30방향, 적둘, 서윤이 외침과 동시에 몸을 숙이며 미끄러지듯 이동했다. 그녀의 소음기 달린 권총이 2번 불을 뿜었고 복도 끝에서 튀어나오던 적들이 맥없이 쓰러졌다. 태주는 그녀의 뒤에서 어무 사격을 하며 전진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사격 솜씨가 실전을 거치며 제법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보호받는 재벌 회장이 아니라 전장을 누비는 전사였다. 괜찮아? 태준이 탄창을 갈아 끼우며 물었다. 서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과거의 공포는 더 이상 그녀를 잠식하지 못했다. 지금 그녀의 곁에는 등을 맡길 수 있는 남자가 있었으니까. 그들은 지하 깊숙한 곳, 조직의 수장이 머무는 통제실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다. 수십 명의 적들이 길을 막아섰지만 서윤의 초인적인 전투 능력과 태준의 막강한 화력 지원을 뚫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거대한 철문 앞에 도달했다. 서윤이 해킹 툴을 패널에 연결하자 굳게 닫혀있던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방 안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중앙에 한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만은 독사처럼 형형한 자, 조직의 수장 바이퍼였다. 돌아왔구나, 넘버 7. 집 나간 개가 주인을 물러온 건가? 바이퍼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서윤은 총구를 그에게 겨눈 채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난 더 이상 당신의 개가 아니야. 그리고 내 이름은 넘버 7이 아니라 한서윤이다. 한서윤이라. 촌스러운 이름이군. 널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외부인을 끌어들이다니. 바이퍼의 시선이 태준에게 머물렀다. 강태준 회장. 겁도 없이 제 발로 지옥에 들어오다니 사랑 노름에 눈이 멀었나? 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지옥? 아니,
여긴 이제 곧 무덤이 될 거야. 내 놈들의 더러운 사업도 오늘로 끝이다. 바이퍼가 조롱하듯 박수를 쳤다. 과연 그럴까? 그가 팔걸이의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방 안의 조명이 붉게 바뀌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폭 시퀀스 가동. 10분 후 시설이 붕괴됩니다. 기계적인 안내 방송이 나왔다. 너희가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것 같나? 난 혼자 죽지 않는다. 바이퍼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품에서 기폭 장치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윤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탕, 정확한 사격이었다. 바이퍼의 손에 들려있던 기폭 장치가 박살나며 튕겨나갔다. 바이퍼가 당황하며 멈칫한 사이 태준이 달려들어 그를 휠체어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이건 내 아내를 괴롭힌 대가다. 태준은 주먹으로 바이퍼의 얼굴을 가격했다. 서윤은 쓰러진 바이퍼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수십 년간 그녀를 채잠해왔던 공포의 대상이 이제는 늙고 초라한 노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끝내자. 서윤은 메인 서버에 미리 준비해온 바이러스를 심었다. 조직의 모든 자금 정보와 고객 명단이 전 세계 수사기관과 언론사에 자동으로 전송되기 시작했다. 블랙스네이크의 완전한 파멸이었다. 도망쳐. 시간이 없어. 태준이 서윤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다. 건물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려오고 천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불길을 뚫고 지상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지상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대기하고 있던 헬기를 향해 전력 질주했다. 뒤이어 굉음과 함께 지하시설이 붕괴하며 땅이 꺼져 들어갔다. 거대한 먼지 구름과 화염이 그들을 삼킬 듯이 쫓아왔다. 태준이 먼저 헬기에 올라타 서윤에게 손을 뻗었다. 잡아. 서윤은 태준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악력이 그녀를 힘껏 끌어올렸다. 헬기가 아슬아슬하게 이륙하는 순간 섬 전체가 불바다로 변하며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장관이 펼쳐졌다. 창밖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는 서윤의 눈에 일렁이는 불꽃이 비쳤다. 그녀의 과거가, 악몽이 모두 불타 사라지고 있었다. 끝났어. 태준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서윤은 태준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완전한 해방감이었다. 네, 정말로 끝났어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토닥여 주었다. 헬기는 여명을 뚫고 서울을 향해 날아갔다. 한 달 후 서울 태성그룹은 안정을 되찾았다. 부패한 임원들은 모두 구속되었고 강태준 회장의 리더십은 더욱 공고해졌다. 블랙스네이크 조직원 검거 소식은 연일 뉴스 일면을 장식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다. 단 하나, 강태준의 옆자리만 제외하고 강태준은 텅 빈 저택의 침실에 서 있었다. 화장대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와 결혼 반지가 놓여 있었다. 이혼 합의서, 서윤의 깔끔한 필체로 서명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약속대로 계약이 끝나자마자 미련 없이 떠난 것이다. 한서윤, 정말 끝까지 제멋대로군. 태준은 반지를 집어들고 헛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절망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위치 확인했어? 좋아, 지금 간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 오래된 페이지 북카페의 문이 다시 열렸다. 주인은 바뀌지 않았다. 한서윤은 예전처럼 카운터 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녀의 표정이 훨씬 편안하고 부드러워졌다는 것이다. 딸랑,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누군가 들어왔다. 서윤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어서 오세요. 찾으시는 책 있나요? 아주 귀한 책을 찾고 있는데 도망간 신부라는 책이야. 익숙한 저음의 목소리에 서윤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강태준이 문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회장님이 여긴 웬일이세요? 계약은 끝났을 텐데요.
서윤이 덤덤하게 말했다. 태주는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톡 하고 내려놓았다. 계약은 끝났지. 하지만 정산이 덜 끝났어. 정산이요? 약속한 보수는 제 해외 계좌로 다 들어왔던데요. 돈 말고 내 마음. 태준이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서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넌 내 경호원이었고 비즈니스 파트너였고 생명의 은인이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날 사랑하게 만들었지. 내 심장을 훔쳐가 놓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도망가는 게 어디 있어? 이게 당신이 말하는 프로의 자세인가? 서윤은 말문이 막혔다. 이 남자의 논리는 언제나 당당하고 뻔뻔해서 반박하기가 힘들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책을 덮었다. 전 당신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손엔 피가 묻어 있고 평범한 재벌가 사모님 노릇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당신 명예에 흠집만 낼 거예요. 누가 평범한 사모님 하래? 태준이 피식 웃었다. 난 인형 같은 아내는 필요 없어. 내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사람. 나랑 같이 전쟁터를 누빌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해. 그건 이 세상에 한서윤, 너밖에 없어. 태준은 테이블 위에 놓인 반지를 집어 서윤의 손가락에 다시 끼워주었다. 이번에는 계약을 위한 가짜 반지가 아니었다. 그의 진심이 담긴 약속이었다. 그러니까 책임져. 평생 내 옆에서 나를 지키고,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사랑받으면서 살아. 이건 회장으로서의 명령도 아니고 의뢰인의 요구도 아니야.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청혼이야. 서윤은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아니 도망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태준이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다. 조건이 있어요. 서윤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뭐든지 태성그룹 지분의 반을 달라고 해도 좋아. 아니요. 주말에는 무조건 제가 끓인 라면 먹기. 그리고 가끔은 제가 지켜주는 거에 토달지 말기. 태주는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접수 완료. 협상 타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녀를 깊게 끌어안았다. 오래된 책 냄새와 커피 향. 그리고 서로의 체온이 섞여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안식처를 만들어냈다. 사랑해 한서윤. 저도 사랑해요. 강태준.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다. 창밖으로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두 사람을 축복하듯 감싸 안았다. 도망치던 신부와 쫓아온 신랑의 술래잡기는 결국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다. 에필로그 1년 후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자선 갈라 파티장. 수많은 취재진과 유명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강태준 회장과 한서윤 이사장이 나란히 입장했다. 서윤은 이제 재단 이사장으로서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 물론 그건 대외적인 직함일 뿐이었다. 파티장 구석 태준과 서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